현대문화와 예술 4주차 2차 시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차 시수업을 통해서는요, 1940년대의 사회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일단 1940년대에 가장 인류의 어떤 역사에 큰 반향을 미치게 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의 발발 배경과 또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이 종료가 어떻게 됐는지, 또 이걸로 인해서 야기된 사회현상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자, 2차 시수업에서는요, 1940년대의 사회 현상을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던 어떤 문화와 예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수업 시작합니다. 자, 4주차 2차시 구성 내용은요. 먼저 들어가는 말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과 형성된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예술이 어떠한 경향을 띠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나가는 말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수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2차 세계대전으로 형성된 문화와 예술이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먼저 전쟁으로 형성된 문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예술 현상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채시 수업을 통해서는요. 1940년대 시대와 전쟁으로 벌어진 현상이 야기한 문화를 이해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전쟁으로 야기된 각종 사회 현상으로 발생했던 예술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는 게 이번 차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0년대 전쟁으로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은요. 장장 7년간 전 세계가 휩쓸리는 격동의 시대였어요. 자, 독일, 소련, 이탈리아, 일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시작하였으나 이탈리아는 비교적 일찍 무솔리니의 퇴각이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공산주의와의 내부 분열로 전범 중심국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 소련은요. 전쟁 시작 직후에 독일과의 분쟁으로 오히려 적국이 되었고요. 근데 독일이랑 일본은 각각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전쟁 지역으로 포함을 해서 침략을 해 나갔고요. 타 인종에 대한 말살이나 침략 대상국에 대한 학살로 악명을 떨쳤으나 영국, 미국, 소련, 중국의 연합국의 승리로 전쟁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길어진 세계대전으로 각국은 물자가 부족해서 다양한 사회 현상이 발생했고요. 식량과 물품은 배급 시스템으로 진행이 됐어요. 남성의 징집과 참전으로 각 국가를 꾸려가는 것은 여성이 되었으며 산업 전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시기에 형성되었던 문화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인종에 대한 탄압이나 제재는요, 음, 정말 많은 지식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전쟁 발발을 한 다음에는 유럽 각지에 이 독일의 영향이 미치게 되면서 기술자, 지식인, 사업가들이 탄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종이나 뭐 이런 걸로 탄압이 되니까 좀 답이 없고 힘들죠, 살아가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밀항을 하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건너갔던 사업가나 지식인들이 그 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순식간에 문화적으로 발전을 빨리 이루게 됩니다. 전쟁으로 군수 물품을 제조해야 되는 사회 분위기는요, 오히려 새로운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게 했어요. 말하자면 각국은 군 용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각종 산업을 장려하고 강요하였는데요. 이 모든 분야의 산업체들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좀 의무적으로 하면서 뭐 본인들이 뭐 되게 투자 계획이 있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분야별로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빠른 검증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걸 위해서 국가적으로 표준화 양식을 도입을 하고 이 새로 개발된 그런 신제품에 대해서 이거를 검증을 표준화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 실시하면서 표준화에 대한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표준화를 통해서 생산성 장려를 위해서 생산 공정이 더 단순화됐고요.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제품이 정말 무수히 쏟아져 나왔어요. 모든 산업 분야에 낭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고안이 됐어요. 이 전쟁은요, 제품 디자인이랑 제조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이런 분야가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하게 되죠. 또 원료의 절감을 위해서 사용 계획, 즉 유틸리티 스킴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됐는데요. 이 유틸리티 스킴이라는 제도는 사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은 모든 분야가 제재를 받고 이 엄격한 제품 양산에 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규제와 표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각 분야에 적용된 규제와 표준화의 양식은요, 산업과 물품에도 굉장히 엄하게 적용이 됐고요.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양식이 창출이 되기도 했어요. 이 식량이나 제품 구매가 가능한 이런 쿠폰 책자를 만들고 규제를 통해서 제품들이 이 양산된 것들이 찬양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규제를 통해서 엄격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뭐 국가적으로 봐라 이렇게 아끼고 뭘 하면서도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들잖니? 뭐 이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널리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딱딱하고 장식적이지 않은 각 분야의 제품이 디자인이 되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이 장식이라는 거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침대, 책장, 책상 같은 가구가 장식 없이 정말 기능을 강조한 이를테면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에 보면은 군 병원 안에 침대들, 침상들이 쫙 일렬로 놓여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뭐 침대 프레임이나 이런 게 완전 철로 돼서 아주 딱딱하게 각져서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런 양식이 대두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사실 전 세대의 기능주의 제품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말하자면 20년대에 등장했던 뭐 바우하우스나 이런 걸 통해서 형성이 되었던 기능 중심의 어떤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운동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랐던 게요. 40년대 이 아주 기능만 강조한 스타일로 제작된 제품들은요, 재료가 단순하고 아주 값싼 재료를 통해서 형성이 됐어요. 특히나 이 은이나 알루미늄 같은 재료나 염색 도료는요, 전쟁 용품 제작을 위해서 착출돼야 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됐고요. 이 옷 만들 때도요, 원단 사용 같은 게 물자가 왜냐면 군복도 만들어야 되고요, 군 모포도 만들어야 되고요, 뭐 이제 간호병들의 그런 옷도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의 침상에 있는 시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원단이 사용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원단 자체가 굉장히 모자라게 돼요. 이러면서 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가 되면서 패셔너블한 옷 외의 일상복까지도 규제 대상이 됐어요. 말하자면 전 세대에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드레이비지고 화려한 이런 옷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장에 일하러 가고 사무실에 일하러 가면서 입는 그런 일상복까지도 규제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이 규제가 굉장히 엄했는데요. 임산부를 제외한 일반인의 원단은요,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딱 4m, 4m가 얼마나 좁은지 여러분들 줄자가 있으면 대충 한번 좀 재보세요. 그다음에 블라우스는 딱 1m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입고 다니는 블라우스는요, 엄밀히 말하면 대략 2m 정도가 되어야지 이 블라우스 하나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블라우스 만드는데 1m라 그러면 원래 사용하는 분량보다 이 반절되는 이 폭을 가지고서는 조금조금하게 애껴서 만들어라는 뭐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뭐 가죽 벨트, 이 당시에는 그런 고무줄 고무밴드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가죽 벨트가 남성복이건 여성복이건 필수품이었는데, 이 가죽 벨트 같은 것도 폭이 4cm처럼 이렇게 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규격안이 다 마련이 됐고요. 1년에 배급받을 수 있는 스타킹의 개수까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규제 법안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사파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사진은 남성복이랑 여성복을 제작할 때 규제사항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남성복은요, 단추는 딱 3개만 달아야 되고요. 주머니도 원래 남성복 바지에 주머니가 통상적으로 4개 정도 달려 있어요. 양쪽 주머니하고 뒷주머니까지 4개가 있는데, 남자 이 바지에 있는 주머니가 3개를 넘으면 안 되고, 남자 구두 있는 쪽에 보면 노 턴업이라고 적혀 있죠. 저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바지 입을 때 커프스라고 부르면서 원래 접혀져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바지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남성 정장에 좀 우아한 품격을 더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디테일에 멋부리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남성복의 이 그 턴업 형태로 접어서 올려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바지가 제작이 금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바지 부리에 통이 19인치를 넘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고요. 말하자면 그 전 세대에 있었던 주트니 자주니 이런 것들 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자는요. 고무줄 허리밴드가 안 되고, 왜냐면 고무줄 같은 건 진짜 이거야말로 군수품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옷 위에 입는 장식적인 이런 팬시 벨트라고 부르는 장식용 벨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고요. 여자의 구두 굽은요. 5cm를 넘어서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제 법안이 엄격하게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대체적으로 범람하던 그런 시대에도 예술은 있었고 미술과 디자인은 또 다른 변혁과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대의 미술과 디자인은요, 그냥 하나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미술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고요.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전쟁 전에 형성되었던 유럽의 모더니즘 운동은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어, 사회적으로 새로운 유행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침체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발하는 어떤 디자인 양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을 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디자인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미국 이 미술은요, 중심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게 됐고요. 그러는 바람에 사실 지금은 미국의 수도는 여러분들 워싱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워싱턴으로 수도를 옮긴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원래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어서 어, 뉴욕은 그냥 그대로 문화와 어떤 이런 거에 중심지로 남겨놓고, 워싱턴은 그런 행정본부가 옮기는 그런 행정 중심지가 워싱턴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뉴욕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문화의 수도 같은 그런 역할을 미국 내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뉴욕이 새로운 미술이나 디자인 문화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 순수 미술이라는 분야가, 뭐 유럽에서 지금 다들 전쟁이 나서 옆집 뒷집이 죽는데 순수 미술이라는 분야가 발전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미국으로 망명을 하거나 이민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빠르게 전개됐던 많은 미술 운동 작가들이 미국에서 새롭게 추상 표현주의라는 양식을 만들면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추상 미술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미술의 어떤 기초적인 태동이 이 당시에 미국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선동이나 광고용 포스터나 엽서 디자인이 발전을 했고요. 이걸 장식하기 위해서 타이포그라피, 그러니까 글씨를 디자인하는 이런 게 발전을 해서 정말 많은 서체가 탄생을 했어요. 또 선동이랑 소문을 위해서 사진을 합성하고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이 시각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진이 등장하면서 초상화 풍경화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일상의 가벼운 찰나를 표현하기 위한 일러스트,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자들 패션이나 유행을 이렇게 그리기 위한 일러스트가 많이 등장을 했었다면, 이 당시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일러스트화가 많이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런데 특히 사진은 좀 비싼 물품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죠.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이 핀업걸이라는 문화를 많이 유행을 시키게 돼요. 사실 이 핀업걸은 1900년대 초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앞정이나 못 같은 걸로 살짝 꽂아놓는 그런 예쁜 여자 그림 같은 거를 말하는데, 이 핀업걸 문화가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특히나 군인들이 뭔가 이런 관물대 같은 데다가 핀업걸 같은 거를 이렇게 놔두고서는 뭐 이렇게 뭐랄까 잠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그림 보면서 어이 저 여자 이쁘네 하면서 자기들이 휴식을 했다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문화여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문화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일러스트화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당시 핀업걸들이 상당히 헐벗고 있어가지고 여성 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여성 중심의 문화가 형성된 다음에는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전쟁으로 인한 기술 생산의 비약적 실험과 발전은요,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제품 디자인의 영역을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켰어요. 특히 전쟁 시기에 개발된 이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는요, 물건의 스타일을 크게 바꿔놓은 획기적인 소재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 아크릴은 이것도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유리창의 대체품으로 사용이 돼서 뭐 전투기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이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비닐이 개발이 되면서 우비나 우산 같은, 왜냐하면 비가 와도 전쟁은 계속 치러야 하잖아요. 그럼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군복이 다 젖을 순 없으니 그 위에 우비를 입고 전쟁을 하면서 이 우비 같은 개념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나일론이 개발이 됐었다고
1차 시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나일론 자체가 실크의 대체제로 각광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전쟁 말기에는 실크가 이제 걷다 못해서 더 이상 실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일론을 가지고 이 낙하산 제조를 시작을 하게 됐고, 오히려 낙하산이 좀 더 튼튼하죠, 실크보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뭐 좀 여담이긴 한데요. 이 당시에 낙하산을 만드는 그런 군수품을 제조를 했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프라다인데요. 이 프라다가 이 낙하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 나일론으로 두꺼운 원단을 엄청나게 만드는 기술을 많이 발달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원단들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가방이나 전쟁 이후에 뭐 어떤 트렌치 코트 같은 이런 코트 같은 걸 만드는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는 명품 대열의 반열에 올라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하는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기도 하지요. 자, 그다음에 이 가구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신소재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의 방식이 도입이 됐어요. 특히나 이 플라스틱 의자나 이 터퍼웨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잘 몰라도 어머니나 할머니께 물어보면 진짜 잘 아실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뚜껑이 달려 있는 그런 그릇인데요. 이거 정말 획기적인 제품으로 이 1940년대에 등장을 해서 오늘날까지 아주 사용되고 사랑받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그다음에 신소재는요, TV의 개발 이후 대중화를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TV가 일반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TV를 구매를 하면서 뭐 전쟁 중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있었죠. 특히나 전쟁 1945년에 종전이 되면서 45년 이후에도, 이것도 40년대잖아요. 이 시기에 있었던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서 TV 정도는 좀 살 만큼 돈이 있어 라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TV가 구매가 시작이 되기도 해요. 이 1900년대 초기에 있었던 TV는요, 몇 번 TV가 발명이 됐어요.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까지 TV의 형태는요, 나무 상자 캐비넷 안에 뭐 일체형으로 제작된 형태로 실내에서 자리를 차지한 가구의 역할에 가까웠는데요. 전쟁 이후에는 TV 스크린이나 이 겉에 이 외형에 합성 수지 같은 이런 물질의 성형을 통해서 보다 현대적인 형태로 자리를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46년에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탈리아에서는요, 이 헬리콥터를 디자인하던 디자이너인 다스카니오라는 사람이 스쿠터라는 거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베스파라고 명명을 하고, 모터가 달린 자전거랑 그다음에 이 자동차가 조금 얇아진 개념으로, 편리한 개념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아주 큰 유행이 되기도 했고요. 베스파는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그 뭐야, 오토바이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술에 있어서는요, 지금 보시는 이 1번 사진은요,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 추상주의와 표현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추상표현주의가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추상표현주의는 40년대에는 태동의 시기였고 50년대가 훨씬 꽃피우는 시기여서 본격적인 설명은 50년대에 제가 다시 한번 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은요, 추상표현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 추상표현주의라는 게 자기 작가의 감정, 철학, 구상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뭐 더 이상 어떤 대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따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양식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뭘 그리겠다라는 그런 대상이 없어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물감을 뿌리고 자유로운 정신 세계를 표출하고 싶으면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또한 하나의 표현 미술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추상 표현주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요, 이 추상표현주의 아주 대표적인 미국 작가로 잭슨 폴락이라는 작가인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 전시회도 자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만들었던 넘버원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드는 그냥 숫자 넘버원 1번 작품이다, 뭐 그 정도 의미예요. 근데 요거는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가지고 물감을 흩 뿌리는 방식으로 제작한 작품인데요. 음, 이 잭슨 폴락은 액션 페인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액션 페인팅의 대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 3번 사진은요, 전쟁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아주 유럽의 유태인 갑부가 있었는데, 그 갑부 이름이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언니였어요. 근데 이 가운데 모자 쓰고 있는 여자가 패기 구겐하임인데, 이 양반이 이 당시에 40년대 아주 그냥 미니멀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게 뭐랄까
약간 난해하지만 그러면서도 심플하고 도회적인 디자인을 구현한다고 인정을 받았던 당대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구겐하임 박물관을 구상하고서는 이 목업 작업,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사진이에요. 박물관 이름이 구겐하임 미술관인데요. 이 1940년대 전쟁 중에도 이 미술관을 짓겠다며 이 언니가 원체 부자고 돈이 많으니까 대중들이 향유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문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며 거룩하신 뜻으로 구겐하임 박물관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물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건축물을 짓다가 쉬고 그러다 또 짓다가 또 쉬고 뭐 이런 거를 여러 번 했단 말이죠. 그러느라고 이 지금 보는 게 완성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형태가 다 완성이 끝난 게 50년대 후반에서야 완공이 돼가지고 시작은 40년대에 시작했던 작품인데 사실상 50년대 건축물로 남게 된 뭐 이런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는 사진은요, 타이포그래피 중 유니버스체라는 건데요. 글씨의 두께 같은 걸로 서체 방식을 달리한 이 서체에 대한 예시 사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요, 선동을 위해서 합성한 사진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이 일반 자기네 그 소련에 있는 국민들한테 독일인에 대한 분노를 막 불태우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독일인 쳐들어온대. 어떡하지? 그냥 이 정도로 반응을 하고 크게 어떤 이런 획기적인 감정이 불어일으켜지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막 죽이고 학살하고 있어라는 이런 사진을 합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합성으로 제작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원본 사진은요. 이렇게 그냥 독일군이 탱크 앞에 서 있는 이런 사진인데 여자를 목매다른 사진을 합성을 했는데 이 합성 기술이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요. 필름이나 사진을 직접 가위로 오려가지고 풀로 붙여서 다시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가지고 인화를 해가지고 마치 원래 찍혀 있었던 것처럼 만들었던 그런 기술로 제작을 한 건데요. 이 합성 기술이 이런 선동 때문에 선동과 날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요. 자, 이 3번 사진하고 짠, 요 4번 사진이요. 조금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 핀업걸 일러스트인데요. 이 핀업걸 일러스트로는요, 질 엘그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이 사람 미국에서 무슨, 저기 뭐야, 파인아트를 그림을 그리는 그런 아카데미를 졸업한 화가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 양반이 이 핀업걸을 사진을 그리면 생동감 넘치고 젊고 발랄한 특징을 잡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히트를 많이 치게 돼요. 특히 이제 이 군대에 참전하는 미군들이 이 핀업걸 그림들을 너도 하나씩 챙겨가지고선 참전을 하면서 이 사람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런 레트로의 유행으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핀업걸이 관물대 안에 붙어 있는 군인의 관물대 사진이에요. 요거는 뭐 말하자면 요즘 군인들이 뭐 걸그룹 사진을 안쪽에다가 뭐 붙여놓고 장식한 이런 개념으로 당시에는 이런 핀업걸 사진을 붙이는 게 대세였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의자의 고전으로 꼽히는 의자예요. 이 작품은요, 이 당시 아주 유명했던, 그리고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대표 건축가로 추앙을 받는 찰스 에임스라는 건축가가 디자인한 의자로 알려져 있는 에임스 의자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뭐 지금도 여전히 계속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요. 1946년에 제작돼가지고 미국 유럽 주부들한테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타파웨어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요. 당시 가구로 취급받았던 초창기 텔레비전 모습이에요. 옆에 오디오도 붙어 있고 화면 아래쪽에 스피커도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합성수지나 플라스틱 같은 그런 비슷한 물질을 제작을 하면서 2번 같은 형태로 지금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전쟁 직후에 개발이 되고 디자인돼 가지고 전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탈리아의 베스파 스쿠터입니다. 자, 그다음에 1940년대 각 분야의 예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음악과 영화를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음악은요, 전 시대에 유행했던 재즈, 스탠다드 팝이 지속적으로 유행을 했고 아주 중후하고 웅장한 음악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행을 하긴 했어요. 이 전쟁 중에는요, 유럽에서는 여전히 재즈가 사회적으로 대세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쟁으로 너무 지친 몸과 마음을 좀 발랄하게 이거를 좀
취얼업 하고 싶어가지고 재즈에 맞춰서 춤추는 이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미국인들의 이런 스탠다드 팝이나 컨트리 포크 음악에 뭐 흑인들 음악인 가스펠이나 블루스가 섞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대중음악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약간 가스펠이 블루스가 섞여 있는 그런 재즈가 특히 흑인 가수들이 이런 가수들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 당시를 풍미했던 가장 유명했던 가수는요 빌리 헐리데이 같은 그런 음악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해서 빌리 헐리데이의 이 당시에 나와 있었던 그런 음악들을 좀 찾아서 보면 이 사람 하고서는 왜냐하면 광고 음악으로 여지껏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자, 전쟁이 종료가 되면서 흑인 음악인 블루스에다가 이 백인 음악인 컨트리 음악이랑 그다음에 아주 격렬하고 퇴폐적인 댄스 음악까지 더해지면서 로커빌리라는 장르가 탄생을 해요. 근데 이 로커빌리라는 장르는요. 로큰롤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50년대 그런 엘비스 프레슬리 오빠가 나오는 그 로큰롤의 어떤 모태가 되는 장르예요. 그러니까 좀 초기 형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장르를 미국의 노동자나 이 하층 백인 청년들이 자기들하고 왜냐면 하는 일이 뭐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 이 일하고 아니면 허드렛 일하고 일했던 백인 청년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가난한 흑인들한테 이런 거를 이 로커빌리라는 음악이 너무 신나고 너무 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전 미국적으로 좀 유행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연극에 있어서는요, 이 시기는 의외로 또 연극의 황금기였어요. 이 극작가로 테네시 윌리엄스나 아서 밀러 같은 여러분들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작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 연극계가 굉장히 황금기를 맞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30년대에 영화가 굉장히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전쟁을 맞으면서 영화 제작에 관련해서 좀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어요. 전쟁 기간 전에는 1년에 한 50편 정도가 제작됐던 영화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왜냐하면 돈도 없고 물자도 없으니까요. 근데 웃긴 건 전쟁 기간 중에 미국 내 극장 관객의 수는 줄지 않았어요. 다들 현실을 도피하고 그냥 극장에 앉아서 한 2시간을 깔깔거리고 집에 가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TV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활동 사진을 보면서 남들 그런 화면을 쳐다보고 남들과 함께 깔깔거리는 이런 거를 향유하는 곳은 극장밖에 없어서 이 당시에 특히 코미디나 뮤지컬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 전쟁으로 유럽에 있었던 그런 감독이나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리우드에서 영화 스타일의 굉장히 어떤 예술 영화 스타일을 찍는 그런 감독들도 같이 넘어오면서 헐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영화 스타일이 굉장히 장르적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흥하게 됩니다. 또 영화 배우들은요 여전히 인기 많았죠. 다들 전쟁이어가지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없는데 영화에 나오는 여자 영화 배우들은 정말 딴 세상 사람같이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겠죠. 이 당시에 인기가 좋았던 여배우들은요 라나 터너나 리타 헤이워드, 뭐 제인 러셀 같은 이런 배우들이었는데요. 여자들한테는 천만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남자들한테는 전쟁 중에 있었던 어떤 핀업걸 모델로 이런 슈퍼스타로 자리를 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재즈 가수 빌리 할리데이인데요. 이 사람 정말 명곡을 많이 나왔는데 요즘도 카페에 앉아있으면 백그라운드 뮤직이나 아니면 광고 같은 데서도 BGM으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기도 했고요. 가장 대표곡은 I'm a Fool to Want You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유튜브에 한번 찾아서 검색을 해보면 제목은 몰라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노래를 부른 가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진은요. 로커빌리라는 그 흥겨운 그런 장르를 연주하고 있던 밴드의 모습이고요. 자, 요 3번 사진은요. 헐리우드의 영화 중에 하나인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예요. 근데 여기 여자 주인공 저 오른쪽에 모자 삐딱하게 쓰고 이 테일러드 스커트 정장을 입고 있는 차에 기대 서 있는 저 여자가 그레이스 켈리라는 여배우인데요. 너무 우아하고 고혹적으로 아름다운 걸로 유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핀업걸 같은 문화의 어떤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이미지가 좀 고상한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여배우는요 작품 몇 편만 하고서는 모나코 왕국의 왕비님으로 시집을 가게 돼버려요.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이 어느 날 갑자기 왕비님이 돼버리면서 헐리우드를 재빠르게 은퇴를 하고 거기에서 왕족으로 행복하게 살았대나 어쨌대나. 자, 그런데 에르메스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있죠. 이 명품 브랜드에서 이 켈리가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해서 맞췄던 가방이 있는데
이 에르메스 브랜드 켈리백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 양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그런 가방이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가격대로 1,000만 원이 뭐야? 요즘 한 2,000만 원 할걸요, 진짜. 그래서 그런 가격대로 전 세계에서 주문을 한 이후에 에르메스에서 고급지게 제작한다는 그런 백의 이름을 남긴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핀업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헐리우드 최고의 섹시스타 중에 한 명인 리타 헤이워드 사진인데요. 아주 당시에는 아주 판무파탈적인 섹시 아이콘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배우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4주차 2차 시를 준비했던 교과목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2차 시에서는요. 1940년대 전쟁이랑 그 이후의 사회상을 바탕으로 한 문화랑 예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2차 세계대전으로 형성된 문화랑 규제와 신소재로 탄생하게 된 제품과 이로 인해 변화되는 그런 생활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1940년대 각 예술 분야의 변화를 살펴봤고요. 40년대에 형성됐던 미국 문화의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40년대 전쟁과 전후 시대를 통해서 야기된 사회 현상과 문화를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각 분야의 예술이나 어떤 진행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자, 학습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조금 있다가 3차 시에서 1940년대 유행 경향과 그리고 패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